인류의 긴 역사에서 화폐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시간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실제 통화였던 거죠. 동전과 금속 화폐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제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는 시간을 교환했습니다. 왜냐? 만약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고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 원하는 상품이나 다른 노동, 즉 원하는 서비스와 교환했고 그것을 다시 물물 교환의 형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면서 생존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못한다면 대신 돌을 깎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기를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엔 시간이 유일한 화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화폐라고 부르는 통화의 본질이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죽게 되는 설정의 영화 인타임 속 한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영화 속 설정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앞선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론 무어는 이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간과 화폐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레버리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만든 수많은 통화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돈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폐 형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을 매체로 한 물물 교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속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통화로서의 시간은 결국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화폐는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 산업시대는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전복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방직기계와 증기기관 같은 동력구동 기계의 등장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수동식 도구가 대체되고 산업의 규모는 거대해지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처럼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반면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부족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로 발전하고 자신들만의 문명과 부를 형성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그 레버리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큰 산업의 대변혁이 지나간 이후 또다시 다가온 격변의 정보시대는 1975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전파하며 정보에 기반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를 돌리며 공장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산업시대의 시작이 산업혁명이었던 것처럼 정보시대의 시작은 디지털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무엇이 레버리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일단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산업화 시대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던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보시대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첫째,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둘째,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정착해야 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놀라운 이유는 이런 정보시대가 불과 50년 전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산업시대는 정보시대가 시작되기 215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정보시대는 50년 전에 시작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잘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인류는 정보의 속도를 더 레버리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몇 세기 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말이 달리는 속도랑 동일했다면 그 다음엔 배의 속도와 같았고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이자 상품이고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뭐든 그게 언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투자든 언제 어디서든 독학으로 배울 수 있고 유튜브, 블로그, X,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편적인 정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찾는 과정까지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레러티, 즉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의 기본 속성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만들던 초기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시간을 사고 팔거나 노예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사용해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냈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 제공, 확산의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간의 단축이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화하면서 통화의 본질인 시간의 레버리지 속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등장했던 모든 레버리지의 수단들, 인간의 노동시간, 기계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산, 유통하는 산업 전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그리고 AI를 통해 기존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학습 속도와 발전을 보이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가지고 올 시간의 초월까지 이 모든 과정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수단들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자들만이 경제적 자립과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석학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의 책 호모데우스에 나온 내용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의 집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자본제의 집중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었으며 지금은 데이터가 자본제를 대신하며 데이터의 집중에 따라 인간의 삶이 완벽히 갈리는데 이건 앞선 토지와 자본제의 집중에 따른 계층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종으로 구분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화폐의 본질인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장부의 형태로 모두 기록해서 중앙화된 제3자의 관리 없이도 암호화된 체인의 형태로 쌓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거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네트워크의 가치 역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을 평생 하고 또 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을 평생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학습의 기술, 변화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 불확실성,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이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습득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내가 알던 것들,
할 줄 아는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모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쌓아온 한 가지 경력만으론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레버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재 이러한 생각으로 매일 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생각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언제 어디서든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컨텐츠로 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대하게 펼쳐졌던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론모어의 의견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느 날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원에 심어놓았던 완두콩들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완두콩은 20%의 콩깍지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콩깍지가 비었거나 작은 완두콩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파레토는 이 원리를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냈던 80-20 법칙이 훗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레토가 발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두콩과 같은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부의 분배든 그 무엇이 됐든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딱 80대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엔 상대적 분배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론모어의 레버리지에 보면 이 내용을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레버리지의 한 챕터에 나오는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투자와 인생의 도전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균등하게 분배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의 80%는 불량이고 20%만 좋은 상태라는 점, 전체 외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20%가 회사 일의 80%를 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의 80%는 20%의 고객에게서만 나온다는 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80-20 법칙의 사례들이 많죠.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적은 힘으로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외에도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 80%의 일에서 내 성과의 20%만 나오고 나머지 20%의 일에서 내 성과의 80%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 자신의 일의 20%가 나머지 80%보다 4배나 효율적인 활동이란 얘기죠. 그럼 만약 내가 그 나머지 80%를 모두 없애버려도 전체로 봤을 땐 20%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일상과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아는 특정 일과 시간인 20%에서 모두 창출되고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 행동과 시간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라는 얘기니까, 만약 내가 정확하게 자신의 코어 밸류인 20%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의 시간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연법칙 범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80%가 아주 효율이 낮은 상태로 겨우겨우 20%의 성과만 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20%의 핵심적인 일들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80%라는 절대적 시간을 활용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 중 80%는 전체 수익의 20%만 깔아주고 나머지 20%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수익의 80%를 하드캐리해주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나 같은 자산군 안에서의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은 소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담고 아예 다 집어넣고 믹서로 갈아서 갖고 있겠다는 게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20%와 80%를 구분하지 못하게 섞어놓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땐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과감하게 시작할 동기를 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나 행위가 가시적 성과를 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그 20%의 자산과 행위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80%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업은 어떻게 골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고르고 과감하게 시작했고, 실거주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그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은 늘 어렵지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반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관을 키우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사업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의 영역에만 가면 못 고르겠다고, 선택 못하겠다고 20%와 80%를 다 갈아서 합쳐버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몰빵 투자라며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하나 고르고 사업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하나 골라서 오랫동안 살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한 명 골라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깊이 함께 하는데, 왜 금융자산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투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금융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나 애인이든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덕목들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고, 아직 그런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80%의 성과를 주는 20%의 시간과 행동인지 모른다면 괜히 효율을 올리겠다면서 그 소중한 행동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엄하게 효율이 낮은 80%의 시간만 더 늘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라는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책 론무어의 레버리지에는 복리의 법칙과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계속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죠. 당장 성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낮은 성과로 보이는 자산들에겐 투자하지 않고 우량자산의 적립식 매수는 수익률에 티도 안 난다고 하면서 맨날 늦었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야, 그거 티도 안 나는 적립식 매수 그만하고 지루한 자산 들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뻔한 얘기 좀 그만하고 한 방에 팍팍 올라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걸 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복리의 법칙에 완벽히 위배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부의 해자를 만들기 위해 자산의 개념을 갖고 적립식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지금 당장은 가장 효율이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장 적은 시간과 행동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믿고 자신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판단한 가장 효율적인 20%의 행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를 보다 가치 있는 시간과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선별된 자신의 목표와 투자 자산들을 복리의 법칙을 믿고 장기적 관점으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릴 때까진 계속 시간과 에너지, 자금을 투여하면서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벽돌은 모두 주워서 탄탄한 경제적 해자의 기반을 쌓는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요?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 빡시게 하고 재테크 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매달 몇십, 몇백만 원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보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돼도 지지부진한 수익률과 계좌잔고 보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돈이 안 모일 것 같죠? 서울 아파트 국민평양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난 언제 그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언제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 잘 압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고 맞벌이하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여유가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은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좋은 차라도 한번 사보자, 리스로 땡겨서 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이 남는 거다,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게 못 가본 해외로 가자, 너도 나도 골프하는데 골프 안 하면 사람들이랑 대화에도 못 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골프부터 배우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걸으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땅바닥의 보도블록 모양만 보면서 걷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처음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정지해 있던 물체의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짐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다는 게 이 원리잖아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0명에서부터 수익화가 가능한 1000명이 되는 과정까진 1000배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1000배 상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시켜본 경험이 많으세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걸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단계 전에 유튜브를 그만둡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 구독자 1000명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을 넘어섰다면 1000명이 10,000명 되는 것은 10배,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것은 2배인 거죠. 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물론 배수가 작아진다고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단계는 이미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돌파된 거라 얼마나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느냐의 영역이지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1000배, 2000배의 배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0배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초반을 조급함에 계속 단단하게 뭉쳐놓지 않으면 절대 높은 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로 설명했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커리어든 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처음 모아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고배율로 땡겨야 할 것 같고 신용융자로 주식 레버리지 써야 할 것 같죠? 적립식 매수로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무리 사봤자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금뿐이었을까요? 과거엔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으니까 기회가 많았다고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리스크도 많았겠죠. 어떻게 기회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선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금수저였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불을 일구고 이 답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다 선물 옵션 했을까요? 다 단기 트레이딩 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1000배의 상승이 필요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해서 자신의 부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밀어야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움직일 때까지 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행위가,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엉뚱한 짱돌에 붙어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대상과 행위를 파악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의 순간까지 중간에 의심 없이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밀립니다. 계속 저축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어느덧 계좌에 1억 찍혀있고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계속 미는 거예요.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과 신혼 초반에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몇십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까? 임원이 되면 그때쯤 그렇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1000배의 과정이 지나고 10배, 5배, 2배의 과정이 술술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던 숫자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관련해 최근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투자의 영역은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산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림, 그리고 천천히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타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2030 젊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겹다고 밀던 손 놓고 드러눕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이런 식으로는 30년치 월급 모아도 안 된다는 복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따위를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땅만 보고 보도블럭 색깔만 쳐다보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일단 1000배의 기적을 만드세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미세요. 일단 커리어나 사업이라면 끊임없이 개선점 찾고 퀄리티 올리면서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대충 해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밀다가 딴 데 가서 밀 생각 말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한번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는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정확히 찾고 계속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훅 하는 순간 겁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욕심부리고 레버리지로 땡겼다가 다 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는 것만큼 보유하는 것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기 전까진 자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갈아 넣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쌓인 지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움직인 무언가가 다시 멈췄더라도 다시 1000배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을 누구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아니까,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거 다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찮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럴싸한 핑계 대지 말고, 옆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늘도 그냥 또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회사 마치고 도서관 와서 또 유튜브라는 돌을 움직이려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으면 방법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해서 움직일 때까진 시간 갈아 넣고 에너지 집중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한 이후엔 누가 멈추라고 해도 본인이 안 멈추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이 그만해야 되는 이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들어 누우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놓았던 손 다시 대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